안녕하세요. 연기교재 최종 점검 정치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실 3단원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했는데 3단원을 지금 3시간 하고 오늘 이번 시간 앞쪽에 잠깐까지 해서 3시간 반 동안 지금 3단원을 하거든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제일 앞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했습니다. 진짜 3단원부터 시작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입법과정과 입법부 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입법부 하나는 1시간을 통째로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려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런 3개의 기관을 모두 1시간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조금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어요. 제가 아쉽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헌법재판소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세요. 하기 싫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사실요, 여러분. 앞에 1단원 사회계약설 있잖아요. 사회계약설 또는 정부 형태 이런 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계약설이나 정부 형태는 웬만큼 되는데 3단원이 안 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반복 횟수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계속 앞부터 반복을 하니까 그 부분들은 반복이 많이 되니까 쉽게 느껴지고요. 3단원은 반복 횟수에서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 사실은 내용상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열심히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단원의 마지막 지방자치 3문제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4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단원의 마지막 지방자치는 사실 1단원에서도 나왔고 2단원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방자치 기관들 있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그리고 교육감, 교육위원 이렇게 하듯이 기관들 그리고 조례 규칙 이런 것들 합쳐서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자치 형태, 그래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우리 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제도로서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투표 같은 제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씩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88쪽입니다. 88쪽에 우리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7번 문제 변형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입니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광역시의회가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지방자치 나왔습니다. 광역시의회와 광역자치단체장. 그래서 여기가 의회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정부가 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려보면 여기 광역 단위로 광역이 있고 이 광역 안에 행정기관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고 의회인 광역의회가 있죠.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 안에는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안에도 행정부가 있고 행정집행기관이 있고 의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장, 그리고 기초의회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를 할 때 경기도 하면 광역이고 그 다음에 성남시 하면 기초가 되는 것, 서울시 하면 광역이고 그 다음에 강남구 하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구성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라는 건 2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광역의회는 학교 보건 위생 기준 강화를 위해서 기존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례 나왔네요. 그러면 법의 체계를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헌법이고요. 그 아래 법률, 그 아래 명령, 그 아래 조례, 그 아래 규칙. 그래서 법률은 누가요? 입법부가, 의회가, 명령은요? 행정부가. 그래서 이 2가지를 중앙정부가 담당을 하죠. 중앙정부가. 그래서 여기 의회가, 여기 행정부가. 요 2개는요? 지방정부가 담당을 하죠. 지방정부가.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 의회가, 그리고 규칙은 지방의 행정부가.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은요, 국민이죠. 국민이 개정의 주체가 되죠. 왜요? 국민 투표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례는요,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헌법과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규칙은요, 여기 네 가지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의회니까 조례. 맞네요. 그 다음에 이는 기존 조례 제정 과정에서에 있었던 논란을 해소하고 어떤 시와 시의회, 교육감. 여기 여러분 교육감이 나왔습니다. 교육감은 뭐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특별자치단체가 되죠. 그래서 교육감이 집행기관이라면 교육위원이 의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원만한 협의를 위해 각급 학교 등에 대한 학교 보건, 위생 기준 강화 및 실현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막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의회고 시장이네요. 여기가 집행기관이네요. 조례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규칙을 정비하였다. 의회가 조례에, 그 다음에 시장, 집행기관이 규칙을 정비한다. 맞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맞는 내용, 옳은 설명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터 볼게요. 기업, 광역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구 선거는 중대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건 사실 2단원에 관련된 거죠. 이거 맞아요? 틀렸죠, 여러분? 틀렸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앙정부가 있고요. 중앙정부가 있고요.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행정부의 짱을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데 한 표를 행사하죠. 맞습니까?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2표를 행사합니다. 좋아하는 선호 후보. 후보를 뽑는데 1표. 좋아하는 정당의 1표.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데 우리는 모두 3표를 던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좋아하는 후보 1표 던지면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되죠. 소선거구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구성할 때는요. 지방정부 구성할 때는 광역하고 기초. 그래서 우리는 모두 광역과 기초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예, 울산광역시 동구 맞나요? 울산에 동구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울산을 얘기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광역할 때 광역짱, 짱이 집행부가 되고요. 의회 똑같아요, 여러분. 기초짱, 의회. 그래서 여기 1표, 여기 각각 1표씩. 여기 1표, 여기 각각 1표씩 이렇게 던지게 돼요. 그리고 플러스 특별자치단체. 아까 뭐라고 했죠? 같이 치르는데 교육감하고 기존까지는 교육위원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표, 여기 1표 이렇게 해서 모두 8표를 던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역자치단체는요. 정말 이 중앙정부랑 똑같아요. 그래서 짱의 1표, 좋아하는 후보의 1표, 좋아하는 정당의 1표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기초. 기초는 다르죠? 기초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좋아하는 후보의 1표를 던지면 가장 1등한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등도 되는 선거구도 있고 4등까지 되는 선거구도 있습니다. 2등도 뽑히고요. 4등도 뽑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문제를 딱 보면 기업을 구성하기 위한, 광역시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구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여러분 중대선거구제는 광역시의회가 아니라 기초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니은.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그 지역의 자치법규로서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위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디귿. 디귿은 교육감은요,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그렇죠. 특별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은 시장은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고르셔야 되겠고 이 문제 통해서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 조례, 규칙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방자치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지울게요. 필기를 좀 대충 하는 필기가 대충이 아니고요. 글씨를 좀 대충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잘 쓰겠습니다. 지금 보실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입니다. 지방자치의 형태예요. 이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는 지방이 스스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을 말할 때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통치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때 지방을 말할 때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한다라는 말도 되고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앙정부가 아니라 중앙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일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독립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살펴본다라는 의미로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중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단체자치.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맡아서 본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본다 라고 하면 주민자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자치는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일을 본다. 권력을 분립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분권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맡아서 본다. 여기서는 자치의 원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말할 때는 지금 보듯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막 혼용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만 해도 봐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니까 뭐 어떤 나라는 이것만 이러지는 않아요. 오늘날.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의 형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한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단체자치죠. 두 번째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민자치죠. 그래서 두 측면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니은은 단체자치예요? 주민자치예요? 그렇죠. 단체자치죠. 단체자치가 되는 거고요. 해당 지역 주민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바로 주민자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정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렇죠. 시장 또는 뭐 군수, 장, 그리고 지방의회, 맞네요. 지방법원이 해당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지방법원이 무슨 지방자치단체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법부 구성할 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건 사법부의 구성이잖아요. 지방정부의 구성이 아닙니다.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부터 이제 맞는지 확인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수직적 권력 분립의 성격을 갖는다. 단체자치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분권의 원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방정부가 위아래 독립,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수평적 권력 분립은 뭐예요? 중앙정부 내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을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가 뭐죠? 주민이 일로와 너 물러나야 되겠어. 그래서 투표하고 소환 투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직위에서 임기 전에
물러나게 되는. 여러분, 지금 이 주민 소환 제도는 디귿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주민 자치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되겠죠. 보세요.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공공사무를 처리해요. 따라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못했을 때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임기 만료 전에 소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 소환 제도는 디귿을 뒷받침하는 제도, 주민 자치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4번. 디귿은 지방 분권보다는 자기 통치의 원리, 자치의 원리를 강조한다. 이 단체 자치가 분권의 원리, 주민 자치가 자치의 원리. 맞는 얘기죠. 5번. 니은은 단체 자치, 디귿은 주민 자치.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단체 자치, 주민 자치 의미, 분권의 원리, 자치의 원리 의미 확인해 두시고요.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근거한 주민 참여 방법. 여러분 주민 참여 방법이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민 참여 방법 여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가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에서 했던 주민투표 생각나시죠? 무상급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주민투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법은 주민 소환의 투표 청구권자는 누군지 그리고 청구 요건 이런 거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대요. 그렇다면 이 나법은 주민 소환에 관련된 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일로와 해서 물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수준의 주민 참여 방법으로서 그 지역의 일에 대해서 찬반, 투표, 결정할 수 있는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또 한번 보게 되면 지방 수준에서는 주민투표라고 불리고요. 주민소환이라고 불립니다. 지방 수준에서는. 그런데 이게 국가 수준으로 커지면 주민투표는 국민투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주민소환은 국민소환이라는 말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 지방 수준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그런데 국가 수준에서 국민투표 존재하죠. 하지만 국민소환은 없습니다. 국민소환이 존재한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구성한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 잘 못하는데 임기 만료 전에 일로와. 예, 소환해서 잘라버리는 거. 예, 그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가는 이 주민투표예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주민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틀렸죠.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지역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전체의 공익보다는 그 지역의 특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바로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역시나 주민투표로 인해서 결정된 사항이 그 지역의 특수이익 실현과 관련이 깊다면 그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수도 있다. 가능성. 그래서 맞죠. 3번. 나와 같은 방식의 참여는 요거 주민 소환이요. 중앙 정치에서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소환은 없다고요. 지방 수준에서 주민 소환은 있지만 국가 수준에서 중앙 정치에서의 국민 소환은 없다. 맞습니다. 4번.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나의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들, 시장 또 뭐 기초자치단체장 포함됩니다. 맞아요. 가나 모두 직접적인 민주주의적 참여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투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발안까지 해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이런 내용들을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88쪽에 지금 지방자치를 끝으로 3단원이 끝났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지방자치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은 광역, 기초, 특별, 자치단체에 정리하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통해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의미 정리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통해서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차이점이라든가 이거 정리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91쪽으로 넘어옵니다. 89쪽, 90쪽에 필기 잘 돼 있죠? 필기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91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4단원입니다. 그래서 4단원 첫 번째 이야기는 16번째, 여기서 16번째 테마가 되고 국제사회의 발달입니다. 국제사회의 발달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제일 위에 지금 베이직앤 포인트에 보면 국제사회 발달에서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팔렌 조약,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는 건데 뭐 세계사적으로 그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 결과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서 91쪽에 1번 문제 통해서 정리하면 아주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국제사회 발달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상주의, 현실주의. 바로 이 내용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이상주의, 현실주의. 거의 빼지 않고 빠지지 않고 거의 수능에 나왔었던 주제예요. 이상주의, 현실주의. 어렵지 않게.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 주체까지 해서 세 가지입니다. 국제사회 발달, 베스트 팔렌 조약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상주의, 현실주의, 마지막으로 행위 주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91쪽에 먼저 수능 완성 108쪽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딱 보니까요. 국제사회의 발달 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0년 전쟁, 산업혁명,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는 이제 냉전의 형성과 해체입니다. 형성과 해체, 완화 해체까지. 그래서 쭉 그렇게 연결하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 이 종교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정말 민족 국가가 대두되기, 민족 국가가 나타나고 국가가 나타나니까 국제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국제사회의 형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교황 아래 유럽이 진짜 무슨 하나의 국가라고 하기도 못하고 지방에는 뭐 군주들이 있고 뭐 지방 또 교황이 전체 유럽을 다스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국가 단위, 민족 국가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국가들이 등장을 하니까 국제사회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 제국주의 열강들이 전 세계로 뻗으면서 국제사회가 더욱 발달하기 시작한 거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더욱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의 발달이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이 형성되죠. 그래서 1940년대 말 냉전의 형성, 1960년대 말 냉전의 완화, 1980년대 말 냉전의 해체해가지고 그 뒤에서 여기 연결시켜가지고 역사적인 흐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진짜 국제 정치 파트는 어려울 게 없어요. 몇 가지로 딱 압축됩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를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 이후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된 이 이후에 민족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치 체제가 형성되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두 번째. 가 이후에 국가 간 평등에 기초한 근대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평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주권 국가라는 것이 탄생한 거예요. 주권, 최고 의사결정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평등하다는 거죠.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 간 평등에 기초한 근대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나에서 산업혁명, 그리고 제국주의, 유럽 중심의 근대 국제사회가 확장되어 간 거죠. 제국주의 열강들이 다 유럽이니까. 맞네요. 4번, 다에서는 이념 중심의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방금 말씀드렸죠. 냉전이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이후부터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에서는 하는 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5번, 다라에서는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마련되었다.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국제연맹, 국제연합 대표적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 구성원을 거의 한 테두리 안에 넣고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집단 안전보장 체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막 순서를요, 그리고 이 막 내용들을요, 막 암기하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30년 전쟁, 종교전쟁 이후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국제사회 형성,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국제사회들이 막 서로 막 국가 간에 막 얼마나 뭐 이게 많아요. 부딪히건 뭐하건. 그러면서 국제사회 발달, 그리고 이제 냉전의 형성과 해체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다음 글의 필자가 국제사회를 보는 입장, 또는 어떤 문제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 그렇게 나오면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주의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죠. 국제사회를 이상적으로 바라봐요. 도덕과 뭐 이런 것들이, 윤리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지켜지고, 그리고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잘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신뢰를 합니다. 현실주의는요, 힘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하면 이상주의는요, 집단 안전보장체제, 안보체제, 그리고 현실주의는요, 세력균형. 국제사회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력이 균형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비등비등해야지 안정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소련이면, 그리고 이렇게 미국 쪽, 소련 쪽에 이렇게 지금 비등비등하니까 그나마 전쟁이 안 나고 안정적인 거야. 냉전 시대에. 아니야. 집단 안전보장 체제라는 노력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 유엔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 모두 들어가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평화를 해치는 못된 무리가 나타나면 다 같이 혼내주고, 이렇게 이게 집단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제시된 자료에서는 이상주의적 관점인지 현실주의적 관점인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국가 간 외교에 있어서 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담이 집단 안보 체제 정신을 더 구현한다. 맞습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지만 남한은 남한과 북한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모이는 육자회담을 더 선호한대요. 양자회담 왜 그러냐면 양자회담 다 같이 모이는 것을 선호하는 건 우리나라고 북한은 둘둘씩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둘둘씩 만나는 이 양자회담에서는 북한이 여러 개의 개별 국가를 상대로 비밀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과 만나서는 이런 협약을 맺고, 일본과 만나서 이런 협약을 맺고, 중국과 만나서는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개별 국가들 협상들로 관련국들이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양자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다자회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집단 안보 체제 정신을 더 구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볼게요. 결론적으로 나왔네요. 다자회담과 같은 집단 안보라는 형식이 비밀회담이나 동맹 정책보다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더 바람직하다. 여기 결론적으로 집단 안보가 평화 유지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단 안보가 더 바람직해. 평화 유지에. 다자회담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이거 이상주의적 관점입니까? 현실주의적 관점입니까? 그렇죠. 이상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면 이상주의적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찾아보면 됩니다. 해볼게요. 1번. 국제 분쟁은 말이지 국제 규범이나 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이선지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상주의일까요? 현실주의일까요? 네, 맞아요. 이거 이상주의예요. 이거 정답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주의는 힘을 신뢰하고요. 이상주의는 국제규범 또는 국제법 또는 국제기구를 신뢰합니다. 국제기구나 국제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요. 따라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이게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그래. 이걸 잘 갖춰 놓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 이상주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1번, 여기 입장과 부합하는 진술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볼게요. 국가나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패권 국가의 출현을 막아야 된다. 절대적 강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된다. 세력 균형, 힘의 균형, 현실주의죠. 네, 세 번째, 국제연합은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국제연합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유엔과 같은 집단 안보 체제를 신뢰하고 있고 여기는 무슨 소리? 현실주의죠? 다음 보겠습니다. 4번. 국제 질서를 위한 국가 간의 계약은 강제된 물리력. 이거 뭡니까? 힘이죠, 힘. 현실주의. 국제사회에서는 협력보다 갈등의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다. 갈등. 투쟁 상태야. 현실적으로는 그래. 현실주의. 그래서 여러분, 위에 지금 진술은 이상주의에 관한 진술이고 이상주의에 맞는 진술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상주의, 집단안보, 현실주의, 세력균형이라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이상주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신뢰한다라는 것 한 가지. 그래서 1번을 찾아내시는 것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뭐 봤냐면 국제사회 발달, 지금 베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하나, 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렇게 봤어요.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를 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 문제처럼 행위 주체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가운데서 선지 하나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 통해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충분히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까지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요. 행위 주체는 아래도 필기가 되어 있지만 국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죠. 그리고 국가를 초월한 행위 주체,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를 초월한 행위 주체. 그래서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는 정부 간 국제기구, 그리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 그리고 다국적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영향력 있는 개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내부적 행위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민족이라든가 지방정부 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 어떤 나라 나왔네요. 전직 대통령, 개인이네요. 미국의 특사 자격으로 많은 분쟁 지역에 파견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B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본사에서는 경영 전략 등의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고요. 제조 및 판매는 세계 각국이 설립한 기업에서 분담하고 있대요. B사 뭡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긴 다국적 기업이라는 행위 주체가 나타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린피스 나왔네요. 그린피스 환경과 관련된 비정부 간 국제기구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래와 같이 참치잡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행위 주체들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첫 번째는 A국의 누구? 개인, 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 세 번째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대사회의 성립 이후에 가에서 나타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 가에서 나타나는 거 A국. A국의 개인이지만 A국, 국가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나요? 국가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그렇죠? 두 번째, 다는 제한적 기능을 하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그렇죠, 여러분. 비정부 그린피스 맞고요. 그린피스 제한적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환경 분야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디귿.
다에서와 달리 나에서는 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나에 뭐 나왔어요? 비사 나왔죠? 비사,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 초국가적 행위체라니까요. 다국적 기업, 비사, 초국가적 행위체예요. 찾아볼 수 없다고요? 초국가적 행위체,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찾아볼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가나다 모두 정부 간 국제기구의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맞죠? 정부 간 국제기구는 안 나타났죠. 뭐 WTO, OECD, 뭐 IMF 이런 정부 간 국제기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은요. 93쪽의 국제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정리를 하세요. 지금 제일 앞에 지방자치 하면서 3단원을 끝냈고요. 이제 국제정치 파트로 넘어와서 국제사회의 발달 생각나시죠? 문제 자체로 생각나시죠? 두 번째 이상주의, 현실주의 생각나시죠? 세 번째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봤습니다. 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 지금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뭐 개인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초국가적 행위체의 지금 국제기구 부분은 또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가 되고요. 이제 거기까지 봤고요. 이제 국제법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교재의 17번째 주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되고 국제법 부분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국제법의 종류. 그래서 국제관습법, 조약, 법의 일반 원칙. 특히 그 가운데서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것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출문제는 거의 안 넣었었는데 앞쪽에는 좀 사회계약서는 넣었죠. 그런데 이 지금 93쪽에 2011 수능해서 이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국제법에서 알아두시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제법 관련해서는 이 문제 정도가 가장 어렵게 출제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3쪽에 두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능 완성 108쪽의 2번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볼게요. 1997년 9월 100개에 육박하는 국가들이 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설치한 지뢰들도 해체할 것이라는 국제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끼리만 맺는 게 아니고요. 두 나라 또는 두 나라 이상 100개 나라도 맺을 수 있고요. 한 나라와 국제기구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EU FTA 이거 조약이죠. 한국과 EU라는 국제기구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서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약과 여기서 국제관습법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이 국제관습법은 어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적 확신을 얻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는 것이라면 이 조약은요.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문서에 서명한 그 국가들만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금지 조약은 서명을 한 국가들에 의해서 근데 고안된 것은 아니었대요. 이 조약을 만들 때는 바로 1990년 미 베트남 참전 전후회, 그리고 미국 인권을 위한 의사협회, 독일 국제의사협회, 프랑스의 국제장애인협회, 영국의 지뢰고문단 등 국제적인 지뢰 금지를 위한 활동들을 시작하였고 1995년 국제적십자사 라고 하는 이런 비정부간 기구가 아주 주도가 되어서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는데 아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캐나다가 1996년에 여러 국가들에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지뢰 금지에 관해서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캐나다가 소집을 했고요. 그러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전에 많은 이제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등 40여 개의 대인 지뢰 주요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은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대요. 이런 걸 보면 국제법을 만들 때 사실 이거 서명 주요 생산국이래잖아요. 생산국에서 이 지뢰 금지하겠다라는 조약에 서명하고 나면 그 나라 이익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국제사회의 현실주의적 관점이 드러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 국제조약. 국제조약은 체결 당사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나라에는 효력을 미치고 체결하지 않은 이런 나라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차이점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 어디냐면 국제적십자사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요? 아니죠. 비정부 간 국제기구가 되고요. 또 이에 당사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죠. 예, 이거 지뢰 금지 협약 맺어 막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디귿,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가요? 지금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등등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개별 국가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이 반드시 꼭 일치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죠. 틀렸네요. 리을, 다양한 행위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중간에 읽어보면 처음에 뭐 독일 의사협회, 뭐 미국의 인권을 위한 무슨 협회, 그런 협회들로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십자사가 나섰고,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이제 비로소 막 이렇게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행위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 지뢰 금지 조약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에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 통해서 확인하실 것은 뭐냐면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차이점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실은 이건 그대로 변형 없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국제조약의 체결, 일반적으로 조약이 성립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이렇게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 조약에 대해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안 가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개별 주권 국가만이 가의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주권 국가, 한미, 한일 이렇게 해도 되고 한EU라고 하는 국제기구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죠. 그렇죠? 두 번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그 조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 체결단이 만들어지고요. 조약 체결에 관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나를 위해서 국회 조약의 비준 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법률안을 제정, 개정할 때 의결 정족수는요?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는 거죠. 조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이거 틀린 거죠. 다음 볼게요. 다를 통해서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해당 조약은 국제관습법으로 제도화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조약이 어떻게 국제관습법으로 이거 교환함으로써 국제관습법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5번, 가에서 다를 거치면 해당 조약은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 아니죠,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조약은 국내 법률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93쪽에 2011년 수능 이 문제 정도 2번 이 문제 정도 술술 풀어낼 수 있으면 국제법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내용 잘 정리하셔서 국제 정치 파트도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국제정치 파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